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출소와 동시에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평가를 했고 야당은 이를 사법권 침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됐다. 한명숙 전 총리가 오늘 출소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이 어려운 시대에 저는 조용한 휴식처로 들어가서 쉬게 될 것이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한명숙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고 힘과 사랑을 주신 수많은 분들의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사법 기풍을 박근혜는 당연하고 한명숙은 억울하다는 식의 논리는 내노남불로 상징되는 이 정부와 한박입니다. 네, 불붙은 정치권 논쟁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 네. 한명숙 전 총리가 2년 전에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오늘 지지자들 분위기를 보니까 잊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크게 예. 두 가지 변화가 왔죠.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고 예. 더 나아가서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다는 예. 것이 이제 2년 동안 가장 큰 변화된 세상이 사건이 많이 바뀐 거죠. 바뀐 2년 거죠. 동안. 예. 그러면서 봤을 때 지금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날이 온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법의 잣대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봤을 때 법이라는 것이 수시로 왔다 갔다 상황 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봤을 때 이것은 단순하게 법리 논쟁을 넘어서서 예.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고 그것이 어떻게 잘 작동되냐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이 예.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시험대에 올랐다고 저는 예. 봅니다. 오늘 출소 장면에서 노란 풍선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한명숙 전 총리하면 뭐 친노의 데모다 이렇게도 그렇죠. 불리죠. 이제 노란색은 이제 친노, 이제 노사모의 상징 색깔 아닙니까? 오늘 이제 출소하시면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건데요. 저는 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지금 새로 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임명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검찰총장도 새로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도 하겠다, 그다음에 법원 개혁도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2년의 실형을 살고 나오신 분에게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누가 믿음을 갖겠습니까? 실제로 왜냐하면 당장 하나의 예를만 들더라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돼서 가면 대법관 13명 있는데 예. 이분이 다 한명숙 전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리 사법개혁, 사법적폐라고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유습을 청산한다는 건 좋겠습니다만 정말 사법부의 또는 판단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정권에 상관없이 그다음에 진보 보수 상관없이 존중하는 것이 가장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뭐 정치적인 무게, 그러니까 뭐 굳이 친노계의 정치적 무게가 이제 상당한 분이기 때문에 출소 예. 자체에 또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오셔서 예. 아마 뭐 새로운 정치적 활동을 하시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확정 판결을 받아서 유죄로 실형을 살고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 정치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예. 다만 나와서 친노의 이제 데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치 원로로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입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 여당 내 그리고 집권 내부의 어떤 친노 친문 그룹에서 어떤 핵심적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님. 과거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2년을 살게 된 것이 어떤 혐의 때문이었고 대법원에서까지 이제 논쟁이 계속 갔던 건데요. 어떻게 해서 좀 유무죄가 바뀌었던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예. 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이 사건 전에 하나의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한 돈을 받았다. 한 예. 50만 달러인가 그럴 거예요. 뇌물수수 혐의죠. 그건 1심부터 2심, 3심까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그건 완전 정리된 거예요. 그러게 두 번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신건영이라는 회사의 한만호 대표라는 사람한테 정치자금으로 9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람이 저 9억 원 다 정치자금 좋습니다. 이렇게 예.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1심 법정에 와서 진술을 바꾼 거죠. 난 준 적이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술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1심 법원에서는 그 법정 진술에 믿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근데 2심에서는 유죄로 바뀌었는데 그 왜 그랬나 봤더니 당시에 다른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명숙 그 한만호 한신고용 대표로부터 한명숙 전 총리한테 들어간 수표 중에 1억 원이 한명숙 전 총리 여동생의 전세금을 쓰였거든요. 그리고 한 전 총리가 2억을 한 대표에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이 오간 흔적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역시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전체 정치자금 9억 중에서 3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들어갔던 1억, 그리고 한 전 총리가 돌려줬던 2억, 그 합쳐서 3억은 13명 대법관 전부 다 전원일치 유죄를 인정한 거고요.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8대 5로 갈려서 유죄가 나오는 거죠. 네, 한명숙 전 총리가 오늘 뭐 혹독한 2년이었다, 좀 가혹한 시간이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 옥중 서신 내용이 다시 한번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글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난 5월에 대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에 쓴 내용입니다. 참으로 든든하고 기쁘다. 이제는 시민들의 맞잡은 손이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서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는 길을 놓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봄지나 여름 끝자락이면 세상과 만난다. 출소 후에는 되도록 정치와 멀리하면서 책 쓰는 일과 가끔 우리 산천을 훌훌 다니며 마음의 징역대를 벗겨볼까 한다라는 내용을 옥중 서신에 담았습니다. 지난 5월의 글인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 김금식 교수님이 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정치권에 들어와서 활동하기는 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노의 데모라는 말은 결국 이제 정신적 지주라는 예. 말과도 일맥상통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나름대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도 높고 그리고 뭐 야권이라는 게 분열돼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 걸림돌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그 유효 기간이 보통 1년 단위로 끊겨져 나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1년 정도 취임 1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재의 지지도가 조정 국면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이제 나름대로 실현을 받게 됐을 때 그때 옥중 서신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누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가. 일반 예. 시민도 잡아주지만 본인도 손을 잡아서. 왜냐하면 한명숙 전 총리는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마지막 총리로서 역임을 그 당시에 또 비서실장은 예. 문재인 대통령이었었고요. 이런 인연들을 통해서 봤을 때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와의 관계는 그냥 단순한 정치인에서 알려진 관계가 아니라 상당히 예. 친노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끈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 예를 들어 한명숙 전 총리가 개입은 하지 않더라도 충고도 하고 네.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상징적인 인물로 남게 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네. 크다라고 이제 진단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지지자들도 많았지만 우원식 원내대표도 갔고요. 또 이제 민주당 중진 의원들도 많이 갔는데 한명숙
전 총리 출소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요즘 정치권 논쟁의 화두는 추미애 대표 담당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계속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발언 좀 들어보시죠. 그분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되었고 또 재판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사법 개혁이 얼만큼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동안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내시고 가족 품으로 돌아오신 걸 위로드리고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분의 진실과 양심을 믿기에 우리들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안 계시는 동안 늘 여유로운 미소가 화사한 미소가 그리웠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계의 데모로서 또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서 한결같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 김근식 교수님. 네. 이렇게 추미애 대표 논리대로 하면 우리나라 검찰도 적폐, 그렇죠. 사법부도 적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볼 예. 때는 저 논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당연한 수순을 해야 될 게 재심 청구를 하길 바래요. 억울하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부의 판결도 잘못됐기 때문에 억울하다 생각하면 억울한 사건에 대한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심 청구를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예. 과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소했던 검찰, 그다음에 그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 아니십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께서 검찰도 잘못했고 판사도 잘못했다고 하면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예. 그래도 한명숙 총리에 대한 민주당 내에 또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출소를 하셨으면 저는 저런 멘트보다는 정말 2년 동안 옥살이하고 출소하셔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좀 반갑다 정도의 감성적인 멘트 정도면 충분하지. 예. 판사 출신 아니십니까?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그렇죠. 판사 출신께서 검찰과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사법부에 대한 현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좀 궁금할 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 출신의 집권 여당 대표고 앞으로 또 이제 중요한 굵직굵직한 재판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발언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어떻게 글쎄요. 보십니까? 내년에 서울시장 때문에 그러시나요? 예. 아니면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 권리당원을 보고 하시는 건가요? 그 의도야 뭐 추미애 대표만이 알겠지만 그래서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예.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하면 본인이 사적 사인으로서 그냥 일개 국회의원 한 명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발언의 무게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다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본인의 소신은 어떤지 제가 모르겠으나 뭐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알 예.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재판과 검찰의 수사와 재판의 결과 그것도 1심이 아니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끝난 것이고 그 대법원 확정 판결 내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9억 중에서 3억은 무려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전원일치로 이것은 유죄가 맞아라고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잘못했다고 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예. 본인이 한명숙 전 총리를 믿고 한명숙 전 총리를 사랑하고 한명숙 전 총리를 안타까워하고 아끼는 마음은 우리가 뭐 인정을 합니다. 다만 본인이 집권 여당 대표라고 했을 때는 그 말의 무게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추미애 대표는 항상 아쉬운 거죠. 예. 물론 먼저 같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이번 발언은 추미애 대표 개인 발언이 아니라 민주당 공식 논평에서도 억울한 옥살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게 이제 저는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아마 그 집중적으로 한번 물어볼 겁니다. 후보자들한테. 이게 예. 정말 억울한 옥살이었다고 보느냐. 예.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사법부의 위상, 사법부 개혁이 모두 달렸기 때문에 예. 엄청난 지금 뇌관을 건드린 부분들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추미애 대표가 얘기한 것에서 가장 고마워하고 나름대로 야,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일 거예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봐라. 이거 지금 똑같은 논리로 예. 정치 보복을 당해서 이거는 기소도 잘못됐고 만약에 재판이 이상한 식으로 나오면 재판도 잘못됐다가 이게 예. 유행어가 될 것 같아요. 예.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고 이럴 경우에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한 위상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집권당이 사법개혁을 한다는 집권당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는 네. 것은 오히려 이게 굉장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예. 봅니다. 교수님이 잘 짚어주셨습니다. 당장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 억울하고 한명숙 전 총리만 억울하냐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요. 야당 반응 들어보시죠. 사법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역형을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장서 중형을 외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길 없습니다. 박근혜는 당연하고 한명숙은 억울하다는 식의 논리는 아전인수, 내노남불로 상징되는 이 정부와 판박이입니다. 연세가 드신 정치인께서 정치하는 과정에 어떤 일로 2년간 복역하고 나오신 데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야당 지도부의 언행에 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출소하는 시점에도 추미애 대표는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대표도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믿으시는 대로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 재판도 끝났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국정조사 제안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기꺼이 받아서 진실을 대할 용기가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역과 이념, 계층과 세대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최소한의 안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런 모든 분열과 갈등이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조정되고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보장하는 것은 자기들만 선이고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우리가 그토록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의 구악입니다. 네, 김 교수님. 네. 한국당이 이 타이밍을 놓칠 리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면서 순항을 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한명숙 총리 출소를 놓고 여당에서의 저런 지나친 이 감싸기 발언이 저는 큰 부메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예.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이번 주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자체에 대해서도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사법부에 대해서 또 마음대로 욕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 연말에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를 보면서 촛불 집회가 많은 국민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했습니다만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탄핵 자체를 부정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를 주장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추미애 대표가 말한 것처럼 한명숙 총리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면 태극기 집회에 나온 분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것에도 뭐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을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이 순항하던 과정에서 이 문제는 분명히 여당의 저는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 변호사님 간략하게요. 국정조사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뭐 재판 중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할 수 있는 국정조사해야 되는 것은요. 국정의 모든 것에 대한 하는 것이고 지금 수사나 재판 중인 상황이 아니라면은 예. 그 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한 국정조사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야당이 다 찬성한다 그러면 정족수도 충분히 과반을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실시하려면 실시할 수 있는데 정말 국정조사가 만약에 정말 실시가 되면 볼만한 걸 할 겁니다. 예, 거기 증인으로 판사들이 다 나오는 그럼요. 건가요? 그 대법관 예. 13명 다 부르고 당시 수사검사 다 부르고 1심 재판장, 2심 재판을 예. 불러다가 당신 왜 이렇게 판결했어? 물어봐야 예. 되지 않겠습니까? 공방이 격해지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여당에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그만큼 또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적 무게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싸움까지 갈 뻔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명숙 전 총리는 이 시대의 영웅이에요, 영웅. 이 보십시오. 무슨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나온 양, 이 시대 국무총리 민주당의 당 대표를 역임하고 현 우원식 원내대표까지 다 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법을 신뢰하고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거기 더 나가서 추미애 대표는 뭡니까? 기소도 재판도 잘못했다. 사법개혁 대상이다 법원도.
바꿔 말해서 한명숙 전 총재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한 13분의 대법관은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추미애 대표하고 전 문재인 대표께서. 그거밖에 더 됩니까? 법사위원장이 지금 답을 맞습니까? 지금 뭐하는 지금? 그래서 우리 법사위원장님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적어도 집권당의 대표입니다. 추미애 대표를 또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시정을 해주시고 사과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웃지 마십시오. 제가 추미애 대표나 또 문재인 전 대표를 또라이라고 칭한 적은 없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편을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확정을 지었는데 그것이 수사가 잘못되고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한다면은 13분의 대법관이 정말 정의관념도 없는 분들이고 양심도 없는 분들이고 또 곡학하지 않은 분들이 아니냐라는 것의 반증이다. 박봉기 의원님도 동료 의원의 발언을 잘 듣고 잘 해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반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심한 용어를 쓴 것은 추미애 대표를 이제 겨냥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서로 이제 싸우다 보면 오해를 하게 되니까 박범계 의원이 오늘 많이 흥분한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그 박범계 의원의 속을 알 수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한 얘기들이 맞아요. 맞는 얘기 아니고 또라이라는 표현 빼고 앞부분이요. 그러니까 반박을 못하고 지금 계속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권성동 위원장의 입에서 또라이라는 발언이 탁 튀어나오니까 그건 자세히 듣지 않으면 추미애 대표 또라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당대표를 저렇게 비난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딱 잡고 확 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상황을 좀 반전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본인이 주소를 잘못 짚은 거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대법관들을 또라이라고 생각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얘기라는 거죠. 추미애 대표를 비난한 건 아닌데. 저희가 방송 중에 그런 용어를 계속 쓰게 돼서 참 유감이긴 한데 어쨌든. 삼선 의원도 쓰시는데요. 뭐. 실질적으로 미국 의회는 이제 우리가 국회법인 그 성문법이라고 해서 이게 정해져 있는 거가 있지만 의회 과정이 굉장히 잘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법으로 쓰여 있지 않지만 관행과 불문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포멀 룰이라고 하는데 그 불문율이 잘 발달돼 있는데 여러 가지 미국 의회 불문율 중에 하나가 의원 상호 간의 존중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저런 식의 형태의 말장난 이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간에 적절하게 감정 조절을. 왜냐하면 저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막 좀 낯뜨거울 정도로 논쟁을 벌이고 더 나가서 어떤 때는 뭐 과거는 많이 없어졌지만은 뭐 동물국회 시절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차마 눈 뜨고 보는 분 많이 알았었습니까? 이제는 이제 좀 성숙한 그런 의정 문화가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회의 마친 뒤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박범계 의원 찾아가서 좀 위로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박범계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짜 알아들었으면 화날 일이잖아요. 박범계 의원도 사실은 율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율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당이 다르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이제 판결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또라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입장에서 물론 그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감정이 격한 나머지 또라이라는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박범계 의원이 잘 듣고 있다가 또라이라는 단어 속에서 추미애 대표를 또라이라고 말한 걸로 알고 아마 격하게 좀 발끈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맥락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만 한명숙 총리의 유죄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야당 입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정치적 공방의 과정에 저런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명숙 총리의 이 유죄 판결에 대한 억울한 옥살이라는 것을 계속 민주당이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에 저는 민주당한테 결국 큰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서 현명한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민감한 재판 결과나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법사위에서 뭐 고성, 막말 오가는 거는 성숙한 국회의 모습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야 간에 다툴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야당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식약처장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퇴 종용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웃음이 나와요? 그런 데가 몇 곳입니까? 세 건.
또 사태 파악도 하지 않고 제대로 모니터링도 하지 않았지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국민에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코미디를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가 책임 총리답게 해임 건의안 1호로서 식약처장을 제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유영진 식약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지역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탕평인사입니까? 탕평인사 2번만 하게 되면 사고공학이 될 판입니다. 대통령 측근들을 챙기느라 국민의 생명을 팽개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좀 짜증을 내셔서 이런 식약처장을 보고 정말 짜증이 나는 것은 국민입니다.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네. 탕평 인사 2번만 하면 사고 공화국 되겠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야 3당이 합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퇴 압박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걸 보십니까? 상식적이라고 한다면은 예.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국무총리에 대해서 짜증을 낸다 그러고 허위 보고하고 이런 상태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공직에 임하는 분들이 두 가지죠. 공인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자기 나름대로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나름대로 도덕성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아니 뭐 대통령과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을 국정 운영에 같이 함께 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빠요.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거기에 걸맞는 나름대로 전문성과 지위와 도덕성과 품성을 갖고 있느냐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은 뭐 아주 확연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럼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거 아직 뭐 재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근수 교수님. 오늘은 식약처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국무총리가 짜증을 냈다고 이제 상사 탓을 했었는데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 내가 앞으로 조직 관리를 잘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제는 언론 탓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유영진 식약처장은 자신의 잘못을 아직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국무총리가 짜증을 냈다고 하는 말은요. 짜증이라는 단어는 어떤 겁니까? 자기한테 어떤 훈계라거나 질책하는 사람이 뭔가 히스테리를 갖고 나한테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짜증이거든요. 집에 가서 제 집사람이 저한테 막 잔소리를 하는데 제가 잘못한 거면 잘못했으니까 듣는 건데 잘못한 게 아닌데 뭐라고 잔소리하면 짜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라는 단어 속에는 유영진 처장이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짜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아까 한명수 총리 억울한 거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보니까 언론 탓을 하고 총리가 짜증을 낸 거고 직원들이 자기를 잘 보필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차관급의 지금 공직자입니다. 공직자가 갖춰야 될 전문성과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문성도 지금 모든 사람이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약사 면허를 가지고 약국을 운영한 거 외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에 대한 아무런 전문성이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또 하나 공공성에 있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발언 중에 짜증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공공성을 상실한 발언이거든요. 설사 짜증이라고 느끼더라도 그 사석에서 할 이야기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일단 공직자로서의 자질은 일단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일단 아웃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남자답게 얘기한 거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또 논란이 한번 됐었는데 이낙연 총리가 결국은 이것을 좀 매듭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해임 건의를 해야 된다. 야당의 입장은 이거거든요. 지금 뭐 이낙연 총리 쪽에서도 좀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이낙연 총리, 그러니까 어차피 여권이나 청와대 정리해야 됩니다. 모양새 좋게. 저는 이걸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총리의 뜻을 받아들여서 식약처장을 경질하는 저는 수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나마 여당과 청와대에게 계속 충격파를 좀 줄이는 거라고 봐요. 왜냐면요. 유영진 식약처장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임명할 때부터 코드 인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 경험도 없고 그리고 식품의약품에 큰 전문성은 없고 부산에서 약사하시다가 부산 약사의 아마 회장인가 하시고 2012년부터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부산에서부터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부족함에도 시킨 거 아니야? 코드 인사 아니야? 라는 논란이 임명 당시부터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이제 뭐 선거 때도 홍준표 당시 후보한테 뭐 패류나 이런 발언으로 문제를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코드 인사 논란을 딛고 임명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를 맡았을 때 그 업무에서 만약에 구멍이 나게 되면 인문권자는 대통령한테 가는 여파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모양새가 이낙연 총리로 하여금 해임 건의하게 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오히려 여권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 이제 이게 진짜 진정한 책임 총리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낙연 총리 중심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동문서답 답변으로 논란이 된 유영진 식약처장을 보면 이분이 떠오른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김성태 바른정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사화는 이제 오늘 된 겁니다. 유영진 처장. 박근혜 정부 당시 모래 속 진주라며 해수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가 해프닝만 만들어냈던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하실 겁니다. 윤진숙 장관과 다를 바가 없다. 둘 다 모래 속의 진주가 아니라 모래 속의 모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윤진숙 전 장관의 오래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수사는 뭘 공부했습니까? 수산 쪽에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관리 이런 쪽으로 했다. 그럼 수사는 전혀 모르십니까? 예, 수산 자원 아니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GDP 성장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GDP 성장이요? 네. 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걸 보니까 아주 활발하게 답변을 잘 하고 계신데 네. 아주 낙천적이시고 소탈한 성격 같아요. 남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평가를. 제가 성격이 워낙 조금 그런 편이라. 장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자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자신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상 품목이 몇 개에서 이 수산물 이력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수산물 이력제는 지금 현재 그 20개 업체, 20개 안에서 20개 품목이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태, 참돔, 가리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이제 여기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수산물 우리 해수부 예산이? 해수부 예산은 이력제 관련 제가 지금 그 예상 15억이라고 15억입니다. 네. 유영진 식약처장 보면 이분이 떠오른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윤진숙 해수부 장관 사실 인사 참사 중에 한 분이었죠. 결국 이제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웃음으로만 넘길 수 없는 게 한 나라의 해양수산의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입니다. 주무장관이신데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직자로서의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전문성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것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한테 놀림감밖에 더 됩니까? 저런 면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영진 식약처장이 왜 떠올 수밖에 없냐면 동문서답하지요. 그다음에 자기는 내노란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영진 처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지했고 자기가 당선하는데 그렇게 힘을 쏟았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결자해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를 드리면서 김성태 의원을 바른정당 의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얼마 전까지 바른정당 의원이셔서 저희가 좀 헷갈렸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 게 모래 속의 진주가 아니라 모래 속의 모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래 속의 모래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전에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잘 지적했지만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래 속에 진주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임명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실은 나홀로 수첩 인사의 참사였거든요. 근데 이것은 결국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코드 인사의 참사가 아니냐라는 거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모래 속에 진주든 모래 속에 모래든 저는 정말 윤진숙 전 장관이요. 세월호 사태 이전에 실은 경질됐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세월호 사태 이후에 장관이었다고 하면 그거 끔찍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도 끔찍해요. 그때 이주영 전 장관이 이제 가서 그 수습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잘못한 무엇이 나왔을 때 그리고 공직과 관련돼서는 한치도
정말 그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 봤을 때 이제는 진짜 이 표현 쓰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대통령이 결단을 저는 내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두 분의 영상을 쭉 나란히 보니까 저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랍고요. 이거를 좀 낙천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두 사람 다 성격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진숙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예. 전 국민을 시종일관 보고- 웃어요. 아, 예. 그럼요. 근데 시종일관 본인한테 좀 속이 이게 요즘 말로 디스라는 질문이 나오죠. 하고 웃지 않습니까? 예. 그 옆에 이제 측근들한테 계속 물어보고요. 그리고 지금 유영진 지금 저 식품양처장도 보면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뭐 새 것! 뭐 이렇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예. 대답도 하는 모습들을. 아는 거 나왔다. 이런 나 이거 느낌으로. 준비했는데 핵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면들은 있는 것 같고 인간성은 좋은 것 같은데 그걸로 공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업무 능력입니다. 국민의 식품,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업무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보여준 태도, 업무 파악 능력이라든지 뭐 전문성은 100번 양보해서 일하면서 배운다고 합시다. 업무 파악 능력, 위기관리 능력, 조직 장악 능력 뭐 하나 지금 내세울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무 감각, 순발력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만두든지 경질하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훨씬 나은 길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웃음으로 이 사안을 모면할 수 없는 상당히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떤 결정으로 이어질지는 저희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5.18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7년 만에 이제 조사단이 꾸려져서 이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5.18 기념식에 와서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나 일각에서는 계속적으로 헌법에도 내년에 개헌을 한다면 5.18 정신을 이제 명시를 하자 이런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아마 역사적 재조명,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최근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5.18과 관련된 새로운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당시 도청 옆에 있었던 전일 빌딩에 이제 기총소사한 흔적이 있어서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택시 운전사로 사회적 관심사도 그렇습니다. 높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계엄군의 시민들에 대한 어떤 기총소사라든지 아니면 발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공백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이라도 계속 그 88년에 청문회에서도 한번 들여다봤고요. 그다음에 또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해봤습니다만 그다음 그 뒤로도 사실은 국방부 내에서도 진상규명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배열에 가려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참에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새로 들여다보자 이런 의미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헬기 사격이나 전투기 출격 대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선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탄 그 자국이나 그 각도를 보면 기총소사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탄원의 개수를 보면 무차별 난사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 조사로 총탄만 발견해내면 기총 소사 사실은 확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은 과제가 그 발포 행위자 그리고 또 발포 명령자를 규명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5.18의 진실은 다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새 정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하게 진상규명을 마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또 피해 보상을 할 것은 하고 또 명예를 회복시킬 것은 명예를 회복을 하고 또 그 정신과 가치를 계승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의 다짐을 이제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영주 교수님, 여야 할 것 없이 진상조사는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뭐 발포 행위자, 발포 명령자 규명하고 이번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는 거 37년 만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이
20여 년 이상을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진실과 화해위원회요. 네,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해에 대한 부분들은 그 추후의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지금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지금 이제 새로운 추가적 사실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재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을 때는 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대통령이 사법부에다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 차원이 아니라 국방부에다가 특별조사를 했고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제는 이것이 좀 체계화되고 제도화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중요한 국가 기밀 문서를 전부 다 공개를 하거든요. 저는 아마도 저 부분과 관련돼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치권 모두가 진상 규명은 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이념 논쟁으로 흐르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또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진실과 화해위원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37년 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백이 있고 궁금해하고 배려에 쌓여 있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요. 진상 규명의 결과로 어떤 또 발포 명령자라니 아니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또 무슨 피해자나 가해자로 나타난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또 사법적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이것을 계속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라는 데 1차적 과제를 좀 맞출 필요가 있고 누구를 처벌하거나 누구를 또 뭐 단죄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일단 진상규명 1차적 과제를 맡긴다고 한다면 아마 야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김태현 변호사께는 이 부분을 좀 잠시 여쭤볼게요.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게 됐는데요. 그렇죠. 이게 생방송이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불허 결정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오늘 이제 보도자료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일단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재판부의 결정 이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을 하는 건데 이익 형량을 했다는 거죠. 이거를 공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 그다음에 침해되는 피고인들의 사적 이익 이것들을 우리가 이익 형량을 해봤더니 침해되는 피고인들의 사익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판결문에서 공익과 사익은 이익 형량에서 결정한다는 얘기가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침해되는 사익, 피고인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그 피고인들 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결국 뭐 논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판부가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불허 결정 자체를 놓고 유무죄를 막 벌써부터 예상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는 좀 섣부른 거죠? 그거는요.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조금 억측을 드리면요. 이렇게요. 예를 들면 이거 내가 무죄를 쓸 건데 이 무죄라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여기까지 공개까지 해버리면 난 큰일 나. 그러니까 공개를 못 하겠어 라는 생각도 있지만 전혀 반대로 보면 야 이거 뭐 유죄 나왔어 내가 다 써놨는데 유죄인데 그것까지 막 공개해가지고 TV에 유죄 생중계된 그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비공개하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무죄와 이 공개 불허 결정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법원이 이제 고심에 들어갔을 텐데 1심 결정이 나오면 또 이제 그 또한 존중을 해주는 것이 이제 차분한 사회가 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